제목은 이미 알고 오셨겠습니다만 마산 해양신도시 현황과 공공성 확대 저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발표의 순서는 저 세 가지 경과에 대한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5차례의 공모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성 확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에 있는 건 제가 해양신도시를 두고 발표한 파일입니다. 정말 많이 했죠. 밑에 있는 건 해양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각 언론에서 다루거나 언론에 인터뷰한 파일들입니다. 이거 왜 더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열어보니까 이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이야, 이 똑같은 말을 2003년부터 22년 동안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드디어 25년이 되는 올해 또 하는구나. 저걸 제일 처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화면을 보고 제가 더 좀 슬펐던 것은 이때 각 시기마다 우리와 싸웠거나 토론을 했거나 논쟁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시장도 국장도 장관도 과장도 계장도 다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은 해양신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할걸요. 우리만 남아있어요. 우리만. 또 앉아서 이 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다 시간 되면 떠나버립니다. 자, 이게 신문에 보도된 그림입니다. 예. 보십시오. 위에 빨간색이 마산에 항만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저 위에 칼라 색깔처럼 물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가포신항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래요. 실제로는 이렇게 뻥을 쳤어요. 누가? 정부가.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표를 만들 때 정부 발표입니다. 마산시 인구가 2001년에 이렇게 2016년에 75만이 돼가지고 이 라인으로 오면 올해 85만이 돼야 됩니다. 마산 인구가. 그걸 예상하고 이런 표를 그렸고 그래서 가포신항을 건설한 겁니다. 사기죠, 사기.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럼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책들입니다. 제가 다 모았습니다. 예, 모두 정부가 발주해가지고 국책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책을 내거든요. 저기에 있습니다. 전국 항만 기본교회 가지고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마산 항만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항만을 짓자. 그래가지고 들어선 게 지금 가포에 있는 가포신항입니다.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2005년 11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김태우 지사가 있었고 황철근 시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 점 가포신항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 신항 외에 이 옆에 다시 또 매립을 하겠다고 나섰고 NGO가 이걸 반대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마산 내만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바다가 넓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신도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과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에서 파생된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파생상품과 같습니다. 해양신도시가 자기가 탄생하고 싶다고 탄생된 게 아니고 파생상품입니다. 1997년도에 국토해양부가 저는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만 해도 마산에는 2만 톤급 선박 정도가 들어오는 부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아까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크게 부두를 하나 짓자.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 2선석과 다목적 부두 2선석 모두 4선석짜리의 가포신항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이대로 되지 않고 컨테이너 부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말이 다목적 부두지, 저걸 현장에서는 자파 부두를 합니다. 아무거나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거나. 모래도 들어오고 목재도 들어오고. 그래서 심지어 자파 부두 주변은 환경이 아주 나빠져서 좋은 도시에서는 자파 부두가 못 오게 합니다. 지금은 다 자파 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는 이제 가포신항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가포신항에는 3만 톤급 선박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항로 수심이 낮다. 그래서 수심 13m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된다. 그 준설은 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준설토로 마산 만에 매립장을 만들자. 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니까 마산시는 좋다. 이 매립장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태어난 게 해양신도시입니다. 그럼 이 전체 과정을 보면 마산항 개발이라고 하는 국가정책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도 투기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항만법이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이 사업을 했으면 국가가 돈을 댈 텐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가지고 당시 마산시가 고스란히 이 매립 비용을 마산시가 떠안도록 그렇게 정부와 협약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정부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원죄만 있을 뿐이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이 가포신항이 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마창진 통합 이후에 창원시가 국토해양부에 이 항만의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래 34만 평입니다. 수심 13m 파면은. 그런데 이걸 조금 줄여서 12.5m만 파고 19만 평으로 줄이자.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섬이 탄생했습니다. 거기는 축구장 90개 정도입니다. 19만 4천 평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해양신도시가 매립을 착수해가지고 15년부터 21년까지 이걸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5번이나 공모를 했습니다. 5번째 업체가 선정됐지만 지금 아주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전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또 정책 토론을 청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무시당한 거죠. 지금은 창원시가 매달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매달 2억 4천만 원씩, 한 달에 800만 원씩, 하루에 800만 원씩 우리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원금은 이자로. 이게 해양신도시거든요. 이게 가포신항이고, 근데 여기에 배를 대려면 들어오는 진입구에 부도수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되고, 또 이 가포신항은 앞도 준설을 해야 되고, 안쪽에 4, 5부두도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준설토를 해양신도에 여기에 투기를 해서 만들자, 이런 겁니다. 모두 준설토가 원래는 1,500만 세제곱미터였는데 이게 12.5m로 줄이면서 90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준설토가
줄어들면서 그게 34만 평이 19만 평으로 바뀐 것입니다. 노란색이 원래 매립 계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막 반대가 일어나고 이래 좀 줄이자 이래가지고 줄어든 게 이게 빗금친 부분으로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안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국회 본회의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주영 의원이 장관을 대상으로, 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빨간 거 보면은 실제 이게 중계도 되고 그랬는데 가포 신앙만을 취소하고 이 신앙만 만들어 놓은 이 부지를 매각을 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거를 투기를 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비용을 좀 부담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모두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국회의원도 왜 문제가 되는지의 근거는 아까 표로 보여드린 컨테이너 물동량의 예측과 실제 비교표를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고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하고 우리 전 마산노아의 사무총장이신데 고발을 했죠. 해수부 장관, 국책연구소장, 마산시장 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청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무집행상 있었던 일을 두고 일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이런 판단을 받고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제 그때 고발할 때 근거는 해수부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 공직자가 이 가포신항의 사장을 했어요. 보세요. 초대 사장 해운한강청장입니다. 2대 사장 해수부 한강국장, 3대 사장 해수부 국장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그래서 가포신항을 짓고 거기에 그 공무원들이 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량 예측 잘못,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저게 이제 적자가 나면 정부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뭐 이것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입니다. 그때 NGO가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약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철저히 평가해서 마산만 보존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거대책위원회와 NGO가 공동 정책 협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2017년 5월 3일 한참 선거 중입니다. 지금처럼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에 와서 유세를 했는데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산 가포신항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재평가 우리 창원 시민들의 수건이죠. 다음 대번에 마산만 수준까지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또 새로운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그해 가을에 또 NGO에서 국회로 찾아가서 마침 국회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러 온 해수부 장관 김영춘 씨였습니다.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런 흰 거는 NGO가 말한 거고 노란 게 답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관이 그 전에 마산 왔다 갔거든요. 창원시 방문 중에 현장을 보고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MRG 부분, 사업자가 손해본 걸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조건이 수정됐는데
그 협약서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래서 그걸 공개해달라. 그러니까 장관은 국가와 민간회사의 공적인 계약이니 협약서 공개 문제 없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국장이 기업에서 문제 없다면 공개하겠다. 그거 안 보여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말도 대통령의 약속도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과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차례 공모와 소송권에 대해서 이게 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기본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째 공모는 저렇게 진행됐습니다. 2015년부터 21년까지 1차는 부영이 됐지만 주거신설이 많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고 2차는 한중건설이라고 됐는데 신용도가 모자란다고 탈락되고 3차는 GS건설이 됐는데 평가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4차도 GS건설과 다른 회사 컨소시엄으로 같이 했는데 800점이 커트라인이었거든요. 800점 안 된다고 미만으로 탈락했습니다. 5차 이제 우선 협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13번이나 협상을 하는 중에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고 2년 만에 선정된 지 2년 만에 지정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뒤에 소송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차 떨어진 사람과 5차 선정된 사람이 각각 소송했습니다. 4차 떨어진 사람은 왜 소송했느냐? 지금 저 관로 해놓은 것은 당시 시장의 성입니다. 허는 허성무, 홍은 홍남표입니다. 4차 사업자 말입니다. 예. 창원시가 5차 사업자와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에서 우리를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사업자가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그 사실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그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2심에 가가지고 창원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한 이유는 창원시장이었던 홍남표 이 시정 때 감사를 했던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송 결과가 뒤집힙니다. 그리고는 대법원에 갔는데 상고가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심이 그 4차 사업자가 승소한 거로 지금 이미 났습니다. 그럼 승소하면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럼 800점 이상이 되는지 심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라고 그러죠, 심사를. 그런데 뭐 이미 모든 것이 알려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모든 것이 알려진 마당에서 심사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심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직 심사 안 했습니다. 자, 그럼 5차 사업자는 4차 사업자에게 다시 돌려가지고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창원시 홍남표 시장이 협상을 하는 중에 지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달 6월 12일 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부분까지 갑니다. 오랫동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자로서 권리를 5차 사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면서 이거는 홍 시장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4차 사업자, 5차 사업자, 그리고 창원시 모두 법원만 바라보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사업자 재평가는 차기 시장 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다시 평가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4차 사업자가 재평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평가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5차 사업자가 승소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다시 갖게 되는 협상 대상자 권리를 두 회사가 가지게 되는 황당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법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5차 사업자 소송이 대법까지 간다면 창원시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 해양신도시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내년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돼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저게 분명히 시민들이 쓰는 공적인 자산인데 지금 완전히 소송의 대상으로, 사업자들의 사업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땅은 마산시, 창원시가 이걸 하브파크 아일랜드로 하겠다, 스마트 아일랜드로 하겠다, 비즈니스 코아시티로 하겠다, 이런 번지르르하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또 보세요. 맨하튼 같은 비즈니스 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 이건희 미술관 창원관을 하겠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등 말잔치가 무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 1월 달에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국가가 계획을 세웠다, 확정됐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이 19만 4천 평 중에 3분의 2는 공공용지로 쓰고 3분의 1은 민간이 개발한다, 이 정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용지 3분의 2 중에서 절반은 도로 등이고 절반은 무언가를 공공성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씩입니다. 공공성 있는 건물을 짓겠다가 3분의 1, 6만 5천 평쯤, 그 다음에 도로가 3분의 1, 그 다음에 민간 개발이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 용지는 개발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수천억인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아파트 아니면 상가입니다. 그 외에 민간이 뭐 다른 복지관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걸 조금 하겠지만은 크게 보면 주거시설 아니면 상업시설입니다. 그거 왜 돈 벌 게 뭐 있나요? 자,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 해양신도시가 여기인데요, 인근에 큰 아파트 단지만 봐도 해운동에 2600세대, SK 다 지었습니다. 이거 있고, 이게 다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현동에 6000세대쯤 있고, 다포에도 3000세대쯤 있어요. 그리고 가포 뒷산 이것도 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정이지만 언젠가는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거 빼고 또 이 인근에 재개발 계획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동 뭐 등등, 그런 거 모두 빼고 큰 단지만 해가지고 23,000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지금 있는 것도 비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여기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양신도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치가 좋고 조건이 좋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갑니까? 지금 여기 사는 누군가가 가겠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주거시설이 들어올 때 굉장히 이 도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지역 상권과의 충돌입니다. 이걸 발표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때 마산의 일반 음식점이 5,515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시 인구로가 나누어 보니까 하포구에 인구 62명당 식당이 1개예요. 모든 인구가 100%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하루에 62그릇 팝니다. 62그릇 팔면은 유지는 되겠지만 큰 돈 못 벌거든요. 100% 다 외식을 하면.
말이 됩니까? 너무 인구에 비해서 음식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2011년이고 그때보다 인구가 줄은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만약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이 도시의 상권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민간 사업 용지 3분의 1은 6만 7천 평입니다. 여기 건축사도 몇 분 계신데 최소 용적률이라고 봐야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 100평의 집을 100평 지을 때 용적률이 100이거든요. 보통 상업지역은 300 정도씩 짓습니다. 400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파트는 보통 200에서 한 230 정도 짓는데 낮추어가지고 200으로 짓는다 합시다. 낮추어가지고. 그렇게 용적률 200%로 지으면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13만 4천 평입니다. 이게 주거용 아니면 상업시설로 짓는 거거든요. 13만 4천 평은 여러분 창동 전체가 1만 3천 평 정도 됩니다. 창동의 10배 되는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개발이 성공하면 기존에 있는 이 도시의 주거와 상권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당하게 됩니다. 집값도 엄청나게 내릴 것이고 기존에 있는 어시장이나 뭐 기존에 있는 점포나 이런데 예, 매상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뻔하거든요. 예. 갑자기 해양신도시 좋은 식당이 있다고 갑자기 외식을 한 달에 뭐 5번 하는 사람이 10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도시는 폭삭 망하는 거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자, 그런데 만약 이걸 개발해가지고 실패하면, 자, 다 지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고 뭐 엉망이다. 그러면 이 도시의 제일 좋은 공간에 예, 분양이 안 되거나 실패한 사업체가 고추는 건물이 큰 게 이 도시를 가로막고 폐허가 된 것처럼 서 있을 때 이 도시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거의 최종적인 타격을 받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도 큰 문제가 나고 실패해도 큰 문제가 납니다. 왜? 이 도시의 사이즈에 비해서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남습니다. 아까 그 업체들이 소송하는데 지역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본을 많이 가진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도시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벌고 떠나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해도 실패, 실패해도 실패. 결국은 우리 몫으로만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시기에 이 도시의 정책 오류 3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입니다. 마산이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 지난 시기에 불가능한 것을 취하려 한 오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중리에 중리밸리를 만들면서 시장이 여기를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중리의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중리가 실리콘밸리처럼 됩니까? 예.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실리콘밸리에는 세계적인 석학과 기술자들이 모여 있고 스탠포드 대학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서는데 이름만 갖다 가지고 중리를 그렇게 만들겠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취하려 한 그런 오류입니다. 절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 또 리더가 있으면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압니다. 두 번째는 개발 시대의 발전 모델. 60년대부터 거의 한 90년 정도까지 있었던, 한 30년쯤 있었던 개발 시대의 발전 모델은 매립해서 건물 짓고 분양하거나 사업체 유치하는 겁니다. 개발 시대는 한참 이 사회가 커져가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하죠. 지금은 그런 고속 성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개발 시대의 발전 모델만 추구한 오류가 마산에 있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죠. 세 번째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연적, 그리고 인적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도시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정책은 조건과 경쟁력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 그냥 누구든지 큰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과 경쟁력을 외면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류.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그럼 저 해양신도시 저 땅의 잠재성이 뭐냐? 잠재력이란 있느냐?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19만 4천 평 크거든요. 축구장 90개 아닙니까? 저게 그냥 비어 있잖아요. 백지 같은 저 빈 땅이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만들 수는 없어요. 턱 나타나 있어요. 뭐를 해도 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비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게 골칫덩어리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19만 4천 평 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걸 다시 만들어서 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의 전환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 그 잠재력은 이 도시의 정체성을 근원적으로 한번 깊이 저 땅을 통해서 숙고해보자.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이 마산이 해양도시인데 해양도시의 장점과 특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민간에게 분양해서 뭘 짓고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해양도시의 장점과 특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저 앞에 여기입니다. 이게 크거든요. 해양누리공원입니다. 이 쭉 걸으면 거의 2km 가까이 걸을 수 있는 긴 땅이고 넓이만 해도 거의 뭐 2만여 평 가까운 아주 넓은 땅인데 해양누리공원이 아주 좋고 저게 오픈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 해양신도시 건너편에는 또 도섬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양누리공원, 도섬, 해양신도시 이거를 거대하게 묶는 해양공간이 가능한 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보면 아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답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살고 싶은 도시. 제가 뭐 좀 됐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인데 플로리다에 가보니까 거기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미국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냥 젊어서는 뭐 LA나 뉴욕에서 이렇게 뜻빠지게 일하고 살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플로리다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그래요. 왜? 거기는 너무 여유롭고 나무가 많고 공기도 좋고 따뜻하고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이 도시도 이 한국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야 마산은 그렇게 좋다는데 공기도 좋고 물도 많고 또 그리고 해양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해양 숲이나 공원이 있어서 그리고 해산물도 좋고 그래서 나는 나이 들면 그냥 따뜻한 남쪽 마산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시도 이런 땅을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이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도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파크골프 아닙니까? 여기 파크골프를 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안 치는 분도 나이가 들면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숲속에서 파크골프 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친다면 이런 곳에서 치고 싶습니까? 이런 파크골프는요 이 안에 수십 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땅이 넓어요. 예. 그리고 바다를 멀리 바라보면서 숲을 등지고 이런 벤치에서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가 있는 공원, 큰 나무가 있는 숲에서 산책도 하고 공연도 보고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이건 땅이 넓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밴쿠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인구 70만이고 광역으로 보면 260만이에요. 여기에 스탠리 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해양 신도시와 비슷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고 섬은 아니지만 섬처럼 딱 떨어져 있어요. 이 스탠리 공원은 면적이 120만 평입니다. 우리 저것보다 6배 더 커요. 그런데 1886년 무려 근 150년 가까이 전입니다. 그때 미국 지배에서 캐나다가 독립되고 난 뒤에 자치 지역이 되면서 시의회가 최초로 열렸습니다. 저녁에 낮에는 일하고 첫 시의회 첫 회의에서 저 120만 평을 공원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밴쿠버 인구가 2,600명이었어요. 그런데 120만 평을 공원으로 만들자고 결정했습니다.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지금 밴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네, 100수십 년 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저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밴쿠버가 있는 겁니다. 2,600명이 120만 평을 결정하는데 인구 지금 창원시에 100만 명이 19만 4천 평을 결정하지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입니다. 밴쿠버에. 그리고 가장자리는 이런 자전거길이 있어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도 둘레가 모두 3km쯤 됩니다. 그러면 1시간쯤 걸려요. 엄청난 공원을 만들 수가 있죠. 뉴욕 센트럴 파크입니다. 1853년에 완공됐는데 103만 평이에요. 지금 뉴욕은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800만이고 광역으로는 2천만이 정도 더 되는데 이것도 도시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시로 보면은 안 큰 것 같아도 1800년대에는 엄청나게 공원이 컸죠. 그때는 도시가 이게 안 컸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심하게 붙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건물을 지어야지 인구를 늘리려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심하게 의견이 분리될 때 월리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시인이자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만한 넓이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이만한 규모의 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를 논쟁 끝에 시민들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센트럴파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된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건 브라질에 있는 구리치바라고 하는 도시인데 인구 190만 명이고 광역으로 340만 명입니다. 이게 발전색이 전부 도시 영역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저기 바리기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이게 워낙 이 도시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이에요. 이 공원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부 걸어서 가기 때문에 혹은 버스 타고 가거나. 이 보십시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런 공원을 여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너무 참 환상적이어서 이때는 젊었네요. 한 가족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이 도시에 언제부터 살았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인근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이 도시로 이사 왔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도시로 왔느냐. 도시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살려고 이사를 했다. 만족하느냐? 100배, 200배 만족한다. 너무 좋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런 공원에서 놀 수 있는 도시가 브라질은 없다. 이 도시밖에 없다. 그래서 일로 이사를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밴쿠버 스탠리 파크, 뉴욕 센트럴 파크, 그리고 우리 집안에 바리 공원 같은 공원을 우리라고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뭐냐. 저렇게 빈 땅이 문 앞에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몇 프로는 개발하고 어떻게 이걸 하지 말고 우리 말고 차세대 그리고 지금 나이가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늙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자. 그런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공성이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할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먼 미래를 보고 창원시의 재정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한꺼번에 돈을 못 내면 20년, 30년 나누어서 이렇게 돈을 만드는 형식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공공용지로 만들어서 지키고 우리도 사용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